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패널 모셨는데요.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이종훈 시사평론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 고은희 변호사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나오면 늘 반복되는 모습인데요. 이번에도 익숙한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모의 진술을 들어보니까 나도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방치를 당했었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부모의 주장은. 아무래도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혹시 학대를 대물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아이에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본인이 학대를 받았거나 폭력을 계속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보면요. 가해자 부모, 피해 아이의 조부모죠.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혹시 일부러 본인의 죄를 좀 감추기 위한 일부러 그런 모습을 태도를 취하는 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좀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경찰에서 체포 구속되기 전에 컴퓨터 내용을 보니까는 경찰이 왔을 때 대피 요령, 도피 요령이나 이런 거를 검색을 해두고 네. 또 친구 집에 현금 300만 원과 도망칠 준비까지 해놨거든요. 네네. 그럼 일련의 관계를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든 양형에서 좀 유리하게 받으려면 나도 피해자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서 양형에서 좀 유리하게 이렇게 좀 전략을 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내용이다 보니까 조사 도중에 발작 증세까지 일부 보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아버지가 나는 사형을 받아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보면은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형을 받아도 좋다. 이 이야기 자체가 좀 말이 되는지 모순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도 싶거든요. 일단은 굉장히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게 보면은 처음부터 사형을 받아도 된다고 했다기보다 처음에는 약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변호인과 면담 과정에서 이제 변호인 얘기로 따르면 미우치는 모습도 보인다. 나는 사형을 받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또 심지어는 경찰 조사 중에 발작 증세를 일으켰어요. 이런 일련 관계를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이 이 범행으로부터 빠져나가기는 분명히 어렵다라는 걸 인지한 것 같고 아까 현금이나 이런 충분한 도피 현금을 마련한 것처럼 좀 치밀하게 이제는 내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양형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이런 말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네. 발작 증세가 지금 정상으로 참작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발작을 조사 중에 했다고 해서 정상으로 참작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고 변호사님께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경찰은 일단 사이코패스는 아니다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사이코패스라는 게 반사회적인 성향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분석 결과가 처벌 수위에도 어떤 영향을 좀 미치나요? 일단은 처벌 수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의심을 했던 자체가 친부모잖아요. 근데 친부모가 아이를 사망의 결과에 이르겠는지 모르겠지만 사망을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렇게 시신을 훼손해서 4년 가까이 냉동 보관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프로파일러 조사가 있었던 거고요. 이게 반전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미성숙한 자녀관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사이코패스든지 아니든지 지금 양형에는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네요. 지금 보면요. 두 부부가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의 딸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극진하게 이렇게 좀 아이들을 챙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딸아이가 참 운명에 기구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친권을 행사를 직권으로 정지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일단 이게 최선의 선택인가 좀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 밑에 그 딸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좀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런 조치가 취해지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주장 가운데 제일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조금 전에도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본인은 사형을 당해도 좋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진 않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네. 아들은 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사고로 우발적으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분히 이제 그 사망으로 이르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분명히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은 인정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일련의 이분들이 이제 대처하는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그런 치밀한 그들의 치밀함으로 밀어볼 때 지금 본인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아이의 사망 부분에서도 상당히 계획적이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거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정서법을 들이대서는 곤란하겠으나 네네. 이번 사건 같은 거일수록 철저하게 해서 사실은 앞으로 이러한 부모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황 소장님 제일 가장 지금 이런 사건 터지고 나서 지적되는 부분이 아이들을 소유물로 지금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일방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동반 자살하는 경우도 가끔씩 보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살해하고 같이 자살하는 경우들 이런 인식들에 대한 좀 변화도 좀 필요하다는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래도 어떻게 동반 자살하는 사람은 자식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도 조금은 있었다고 보는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거의 반려동물보다도 못하게 취급한다. 아, 예. 그렇다면 이런 성향들을 가진 사람들이 요즘 사회에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일까? 저는 이것이 결국 우리 사회에 1차원적 사회가 붕괴되고 거의 뭐 3차원적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네. 전통적인 공동체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사회 속에서 게임 중독, 언둔형 이 고립된 외톨이들이 네. 나이가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한 10년, 20년 전에 아, 예. 이제 청소년 애들이었던 그러면서 집에서 거의 게임만 하고 부모나 가족하고도 이 교류를 하지 않던 이런 애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여자를 만나고 애를 가지고 가정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물들도 그래요. 개들도 보면 어떤 또 개들은 새끼를 낳으면 굉장히 잘 키우는데 어떤 개들은 물어 죽여요. 네. 그것도 개의 인성이 개의 견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사회가 이 고립형 외톨이들이 이 게임 중독이나 이런 인터넷 중독 이런 행태 때문에 또 집안에서 대화 단절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 저변에 퍼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사이코패스는 연쇄살인을 갖다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르지만은 저런 사람들, 이런 고립형 외톨이들은 한마디로 이 사회성이나 인성, 그 다음에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연쇄살인은 저지르지 않지만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 중요하고 아, 네. 자신의 이 쾌감만 중요하고 나머지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사이코패스보다는 이렇게 범위가 넓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들이죠. 네. 이런 사람들이 자녀를 가졌을 때, 가족을 가졌을 때 가족이나 자녀들을 대상으로 뭔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종 고립형 외톨이에 대한 중독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사람들의 친권들은 과감하게 박탈해가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뭐 법적 제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묶여 있고 특히 경찰이 뭐 사이코패스는 아니다 했는데 이 사이코패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네. 일본에도 지금 히키코모리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는데 네, 네. 일본에는 그래도 가정을 안 가져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한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정을 가지면서 곳곳에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속출할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가정을 갖는 것도 또 문제겠죠, 또. 네, 그런 사회적 인식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이번 살인 사건이 밝혀지게 된 배경이 네. 초등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오랜 동안 몇 년 동안 무단 결석한 걸 통해서 확인된 사건인데 그렇다시피 지금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도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에 정년기에 있는 취약 아동을 보내지 않으면 초등교법 위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갈 정년기가 지난 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네. 아동학대법이라고 해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친권 행사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아동학대법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겁니다. 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게 돼 있는데 초등교육법 위반 같은 경우는 지금 입법된 이후 단 한 명도 처벌자가 없을 정도로 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인식 전환과 더불어서 이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도 병행되어야 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냥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동체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와야 돼서 사실 얼마 전에 그 드라마에서 1988 응답하라 1988 같은 경우도 골목길 문화가 있고 서로 돌봐주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적인 시스템이 아닌 이상은 누가 돌봐줄 사람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문화 자체가 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작용을 하겠으나 요즘 뭐 사실은 자녀들을 너무 귀하게 키우는 것도 상당히 전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엄격하게 이렇게 가르치질 않잖아요. 뭐 그렇다고 체벌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엄격하게 가르쳐서 사실은 좀 이게 사회에 나갔을 때 좀 책임 있게 이렇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것이 좀 없다. 그리고 사실은 아버지가 되는 방법을 누구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를 네. 보고 이제 그것을 이제 따라하게 되는 네, 경우가 네.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 아버지들이 다 바람직한 아버지들이었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사람에 따라서는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난 절대 내 아들에게는 폭력을 행사 안 할 거야라고 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뭐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그걸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나도 뭐 그래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이게 사회적으로 대처를 해줄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한계가 상당히 있어요. 실제로 보면 뭐 가정에 가서 뭐 늘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금 전에 제도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에 사실은 이게 발견된 가장 큰 결정적인 그 계기가 지난번에 그 인천 어린이 학대 사건 네. 있지 않았습니까? 자, 학교에 나오질 않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한 현상에 불과하지만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학교를 못 나오는 데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학교 차원에서 그런 것이 감지가 되면 그것은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제도적으로는 일단 그것부터 좀 하자. 그런 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보면 뭐 신혼부부들 아이 낳아도 옛날에는 어머니가 하는 거 보고 배워서 이렇게 좀 키웠다면 요즘은 산후조리원 아니면 배울 기회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이 좀 될 부분인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고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부모에게 폭행치사죄 적용이 좀 일단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아까도 말했지만 뭐 살인죄 적용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뭐 적용을 입증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직접적인 증거가 좀 시간이 좀 오래 지났잖아요. 살해되고 지금 냉동 유기된 상태가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텐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부작위한 살인으로 네. 이거를 기소를 하고 싶어도 네. 이제 뭐 폭행에서 뭐 치사 정도 사명에 대한 예견 가능성 정도는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네. 양형이 낮은 폭행치사로 이제 기소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부작위한 살인이라는 것 자체가 왜 우리가 세월호 때 이준석 전 선장한테 적용된 사건이거든요. 예, 예. 왜냐면 사람이 정말 생명이 긴급할 정도인데 구호 조치를 지키지 않았을 텐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아이가 폭행을 당해서 구조 조치가 정말 심각할 정도에 있느냐 이 부분 입증이 어렵고 네. 특히나 또 이 계모 사건에서도 살인죄 적용이 된 게 울산 계모 사건이 네, 있거든요. 네. 그게 거의 유일한데 그거는 이제 시점이 일단은 지금 사건처럼 오래되지 않아서 입증이 어렵지 않았고 네. 또 학대를 당한 자녀 말고 자녀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 자녀가 이제 좀 진술을 해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됐는데 이 사건은 아무래도 부작위한 살인죄로 의유를 하고는 싶지만 입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충격적인 내용들이 자꾸 전해져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취재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